세상에 이런 이야기. 77세 아버지의 복수 일부.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7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7억 원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줬지만 결국 법정에서 그 집을 되찾아야 했던 실화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과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1장. 평범했던 우리 가족전은 올해 77세 신동길입니다. 평생을 택시기사로 살아왔어요. 거창한 삶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내 정미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는 택시를 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 승우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여보, 우리 승우는 정말 똑똑해요. 이대로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승우의 성적표를 보며 화난 얼굴로 말하곤 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돈이 물쓰듯 나갔어요. 저는 택시 일 외에도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어요. 승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아들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족 사진 2장. 꿈이 이루어지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정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아내는 껴안고 울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모두 축하해주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죠. 택시기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 승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껴가며 승우에게 보냈어요. 아내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 했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승우의 앞날이 더 중요했거든요. 승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날 승우가 용돈을 가져다 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승우가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장. 결혼. 그리고 변화의 시작. 문제는 승우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승우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윤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괜찮은 아가씨 같네요.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승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어요. 7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나와 너희 어머니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 승우는 그렇게 대답했고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 복받은 남편이에요. 하객들 앞에서 인사하던 윤희의 모습을 보며 정말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4장. 서서히 멀어지는 마음. 하지만 결혼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지고 주말에 한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신혼집에 들러보려고 하면 아버지,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거리를 두려는 듯 했지만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윤희가 몸이 안 좋아서, 이유는 늘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의 조카 결혼식 참석차 갔다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버님,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윤희가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무슨 남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사준 집인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인터폰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택배 기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5장 절망의 시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승우야, 네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고 하네. 빨리 병원에 와봐야겠다. 저는 울부짖듯 전화를 했어요. 지금껏 고생해서 살아온 내 아내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승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말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무척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럴까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자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이 또 화내시네. 전화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거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6장 혼자 견딘 8시간. 결국 아내의 수술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보호자분이 할아버님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승우를 기다렸어요. 승우가 언제 올까? 내가 너무 많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나 줄었는데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승우에게 맛있는 밥 한번 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만든 동태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윤희가 아직 어려서 시어머니 돌보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제발 시간 내서 며느리와 함께 한 번만 와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윤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 냄새를 맡으면 토하거든요. 좀 더 안정되면 갈게요. 며느리가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7장 형식적인 방문. 그래도 며칠 후에는 마지못해 윤희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윤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승우는 무엇이 바쁜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승우야, 가까이 와봐. 우리 승우 손 좀 잡아보자.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승우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아내의 손을 겨우 몇 초간 잡더니 어머니, 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윤희였어요. 승우가 나간 사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버님과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투병 중인 시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힘겹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이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모에게 할 말인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승우가 병실로 돌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우리가 볼게요. 윤희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는 다른 병실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좀 더 좋은 병실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너무.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들이 저희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늙고 남루한 택시기사인 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름투성이 어머니가 창피한 듯 했어요. 윤희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윤희의 눈치를 보고 사는 듯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돈만 받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1부 마무리. 결국 아내는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제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면서. 그 6개월 동안 승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윤희가 몸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로 겨우 3번 왔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새벽 4시 10분.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승우는 언제 와요? 우리 승우 하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승우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43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한 일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2부에서는 77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7억짜리 집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 77세 아버지의 복수 2부.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1부에서는 77세 신동길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7억 원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줬지만 아들 부부로부터 냉대받고 아내마저 혼자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이 할아버지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과연 77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8장. 장례식에서의 마지막 모욕. 장례식장에서 승우와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윤희는 검은 옷을 입고 와서는 조문객들 앞에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6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니? 한 번도 진정 어린 문병은 오지 않았으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참 착하네, 이렇게 상심하는 것을 보니 라고 말했지만 저는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윤희는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장례식장이 너무 추워요.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장례식장에 조문 오신 손님들의 음식도 챙겨보고 도움도 관리하고 상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말이에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발인 날이었습니다. 상여를 따라가면서
며느리가 승우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시어머니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자꾸 쳐다보더군요. 아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장,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동안 아내 간병비며 장례비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아들 내외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무심했습니다. 막상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너무 황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이제라도 아들과 가족답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남겨진 이 외로움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7일째 되던 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승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10장 충격적인 거절.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윤희가 나왔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군요.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윤희야. 네 시어머니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그때 뒤에서 승우가 나왔어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승우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뭔가 시켜드릴게요. 승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했어요.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치킨 배달이라니.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승우야,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지내기가 참 쓸쓸하다.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윤희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승우도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승우가 말을 꺼냈지만 윤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좀. 윤희야,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아니에요. 이 집은 신혼집이잖아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말했어요. 윤희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나와 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7억으로 산 집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니 부양 조건부 증여락. 윤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했잖니.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모시겠다고 그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승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아내가 큰 소리를 내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승우 오빠도 평소에 부모님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면. 갑자기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 갑자기라고? 어쨌든 안 돼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11장 77년 인생 최대의 분노. 그때 제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커졌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해본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진정해요 라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저를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라고요. 윤희도 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고 했잖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옛날 얘기라고요? 이 11세기라서 부모 부양은 안 해도 된다고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윤희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 시아버지다. 아, 내 장례를 치르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데 아버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이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고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내가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큰 일이냐? 그건 결혼할 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승우야,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냐? 하지만 제 아들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77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여 사준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우실 텐데요. 서로 간섭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7억이나 하는 집을 사준 아버지를,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윤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고 봐라.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12장 반격의 시작. 다음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아내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겨두었거든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요? 그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쪽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아내의 투병 기간 동안 승우와 윤희가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아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 내역도 모았습니다. 장례식장 조문록도 가져왔어요. 3일간 장례를 치렀는데 윤희가 얼마나 성의 없이 행동했는지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긴 이름의 소송이었어요. 77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3장 당황한 아들 부부. 며칠 후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승우야,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네 어머니 병문안도 제대로 안 하냐? 6개월 동안 겨우 3번이 전부였잖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도 너희들은 무관심했잖아.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냐?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렸는데. 그건 아버지,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윤희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못 갔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상황? 네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무슨 상황이 그보다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는 윤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있더군요. 아버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늦었다. 끝까지 해보자. 14장. 법정에서의 첫 대결.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 승우와 며느리는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아마 77세 할아버지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법무사가 단호하게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아내의 6개월 투병 과정, 승우와 윤희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모든 것을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신승우는 6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3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윤희는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며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문병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우리 측 법무사가 그 말을 할 때 승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변호사와 뭔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요. 15장. 결정적 증거들.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째 재판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간 제 아내를 돌봐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의 증언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6개월 동안 간병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승우는 언제 와요? 라고 제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윤희가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대신 답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6개월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16장. 폭탄 같은 카카오톡 증거 세 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승우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어요. 양심적인 동료가 제보해준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윤희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대.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익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며느리는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피고 신승우,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 감정적인 표현이요. 그냥 하소연한 것이었는데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승우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17장. 마침내 승리하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법원을 나오는데 승우가 울먹이며 따라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승우를 쳐다봤어요.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 서울대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승우야, 기회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18장. 되찾은 집에서. 한 달 후 아들 승우와 며느리는 그 7억짜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집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조건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승우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마치 남에게 하듯 인사하더군요. 저도 잘 지내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윤희는 전화를 바꿔보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승우가 아버님, 윤희가 인사드린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길래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무리. 77세 할아버지의 교훈. 저는 77년을 살면서 아주 늦게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내 아내도 가끔은 여보, 왜 그랬어? 우리 승우를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리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혈육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마지막 인사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